106회 기출문제고요. 지난번 2월에 봤던 시험입니다. 2월에 봤었던 시험이고, 여기까지는 회계기간이 22년 기준이에요. 22년 기준이고, 이번에 보시는 이제 4월 시험서부터는 23년 기준으로 바뀌어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22년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정산이 입력하는 화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바뀐 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말정산만 문제니까 나머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자, 이론 1번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드릴 건데 자세히 풀을 게 별로 없으세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게 나왔고, 자, 일단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지요. 우리는 통합계정을 쓰니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통합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등의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공짜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면 우리 머릿속에 무조건 뭐 있어요? 3개월 이내. 맞죠? 네, 3개월 이내인 거. 그래서 1년인 거, 보통예금은, 앞에, 원래 보통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이 제한됐다 그랬죠. 사용 제한된 기간. 그럼 얘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1년 이내의 금융상품 당연히 안 되겠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입니다. 아시겠죠? 당좌 차월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쓴 거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3개월 이내의 환매채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인 것은 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럼 유동부채 나오면 무조건 비유동부채를 먼저 지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장퇴,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일단 지워놓고, 그럼 나머지 3개만 더하면 되니까 1억 8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그러니까 비상장주가 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하고요.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얘는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이 생기는 것들이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의 증가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을 자본의 감소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죠. 그렇죠? 증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결의하였다. 배당을 결의했다는 얘기는 잉여금이 줄어들죠. 이익의 일부를 떼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는 거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 현금 지급하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죠. 그러니까 자산에 변동이 없죠. 불변이죠. 결국 자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을 했죠.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자본이 감소할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무슨 변에 나오죠? 대변에 나오죠. 그쵸? 자, 우리가 제공품 계정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 제공품은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양쪽의 합은 이렇게 해서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제공품 계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록되는 게 맞고요. 맞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 제품 계정으로 얘가 넘어가는 거죠. 그쵸?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 차변으로 당연히 또 흘러가겠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공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원가를 우리가 매몰 원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다. 이미 돈을 지출해서 끝난 거다. 그래서 매몰 원가는 장부가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부가는 이미 내가 돈을 지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관련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피 불능 원가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피해갈 수 없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라 이건 그냥 그만큼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잡혀야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 지금 이 그림이 무슨 원가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했어요? 그렇죠. 준고정비. 준고정비. 준고정비는 뭐가 준고정비에 해당한다 했죠? 렌트나 리스료. 맞죠? 그쵸? 렌트나 리스료를 우리가 준고정비에 해당한다 라 그랬고, 1번 보기 보시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혼합된 원가. 혼합원가는 우리가 뭐로 혼합원가를 해요? 준변동비를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준변동비를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것은 고정비고 사용요금은 우리가 변동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져 있는 상태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서 준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총원가가 일정한 범위까지, 여기까지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어느 구간이 되면 총원가의 변동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또 일정하다가 또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맞나요? 네. 3번 전기료, 수도료. 그렇죠. 우리가 준변동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전력비가 있죠.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거. 수도요금도 마찬가지.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조업대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원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다 나머지 보기는 다 준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 한양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산 총액은 300만 원이며 예상 노무 시간과 실제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간접 원가가 10만 원 과소배부되었을 경우 실제 제조간접 원가의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제조간접비가 나오면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 예정 배부가 나오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실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 과대 배부되었다,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맞죠? 이건 이제 제조간접 이 그냥 틀이에요, 틀. 자, 그러면 우리가 제조간접 예산 총은 얼마예요? 300만 원. 그리고 총 실제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이라고 했어요. 3만 시간. 그러면 3만 시간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100원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실제 노무 시간이 같다 그랬죠. 그렇죠? 예상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실제도 3만 시간이니까 결국 예상은 300만 원만큼이 예정 소비액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만 원이 과소배부되었대요. 10만 원. 그럼 10만 원이 얘가 더 큰 거니까. 맞죠? 그러면 실제 소비액은 31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다음은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가림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구현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우리 평균법식 외우셨나요? 우리 원가회계의 평균법식은 우리 평균법식은 어떻게 되냐? 말, 성, 말, 총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우리는 분모에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오고요.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전체 분수에서 단위당 원가. 분수에서 단가가 나오게 돼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죠?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으니 분수 계산을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몇 개래요? 5,000개. 맞나요? 완성분 수량은 5,000개.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2,500개인데 완성도가 80%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니까 기말 수량은 2,000개. 분의 단기 총은 기초 플러스 단기니까. 기초와 단기분의 총 원가를 다 계산하시면 되니까 기초는 100만원, 그 다음에 단기는 1,300만원이죠. 그렇죠? 재료랑 가공비를 다 합산해서 계산하셔도 문제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둘 다 퍼센트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재료 모든 원가는 공정전판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그랬으니까 퍼센트를 어쨌든 기반해서 따져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총원가를 다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분, 단기분 모두 합치게 되면 1,400만 원이 나오나요? 그쵸? 1,400만 원을 7,000개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단위당 원가는 7,000개로 나눠주시면 2,000원이 나오나요? 그쵸? 네, 2,000원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실제 시험 보면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리세요. 여기까지를 자꾸 안 해오셔서. 근데 조금만 암기를 해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 공식을 다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 그 다음 11번 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소비지국과세 원칙이죠.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국. 그 다음에 국세이죠.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고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가 아니라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입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 하나밖에 없네요. 네,
전 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조금 해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 제가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임대업이냐 매매업이냐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된다 했어요. 임대업은 부동산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니까 임대업은 무조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가 사업장이 될 거고요. 매매업은 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공짜 3번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데, 임대업은 부동산의 소재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득세법이라 했어요. 이번에는 그럼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맞죠? 그렇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는 어디다 낸다 그랬죠? 그렇죠. 거주자의 주거지 관할세무서. 부가세는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다 납세를 해야 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고 세율은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월 결손금은 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일단 무조건 여기서 지우셔야지 되는 것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지우셔야 돼요. 걔네들은 종합소득이 아니니까. 그렇죠? 분류과세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면 소득세 나오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류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종합소득을 계산을 할 때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무조건 제외.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퇴직소득을 일단 지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3,500, 근로소득이 1,000만원, 임대소득이 1,500만원. 그래서 총 소득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 생겼나요? 그쵸?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었다고요? 결손금이 있었죠. 그럼 결손금 공제받아야 되니까 결손금 5천만 원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은 1,000만 원만 소득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만약에 이게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을 하였다 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에서만 빼주셔야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4,5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서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1,500만 원밖에는 공제를 못 받겠죠.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 1,500만 원만 생겼으니까. 득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 결손금들은 또 내년으로 2월 시켜야 합니다. 구분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낮은 소득은, 이건 그냥 공짜 문제였어요. 그냥 무조건 제일 낮은 게 뭐라 그랬죠? 일용근로소득은 6%라 그랬죠. 소득세율 중에 가장 낮은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6%. 복권은 3억 원 초과는 얼마예요? 30%. 네, 30%. 그 다음 비실명이자 소득은 45%예요. 네, 40%, 90%에서 45%, 90%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크게 비실명 이자는 요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외우셔야 합니다. 25%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뭐라 했죠? 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받게 되면 그때는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배워야 돼요. 암기하시고 계시는 게 좋겠죠. 소득세법을 조금 배웠으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 정도는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세율 중에 원천징수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인적 용역은 3%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은 5%예요. 5%의 원천징수. 이거는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다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천징수 되는 건 요만큼.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은 몇 프로요? 6%. 일용근로소득은 6%.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큼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봉사료는 봉사했는데 그 봉사랑 조금 다른 거예요. 봉사료는 사업소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고급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봉사료 지불을 하게 되면 그런 봉사료에 대한 인적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주가 5%의 원천징수를 하고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천징수 세율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개수들을 한번 세보시죠.